안녕하십니까. 원조 저격수다가 있었고요. 진짜 저격수다가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저격수다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저격수다의 신혜식입니다. 그리고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미래경영연구소의 황장수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뒤에는 황장수 톡톡톡 써 있는데요. 저희가 황장수 소장님의 스튜디오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 방송입니다. 진짜 저격수다는 그냥 저희가 가칭으로 지어본 거고요. 일단 어제 박주신 병역 의혹 사건과 관련돼서 검찰의 구형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특집 방송으로 오늘 꾸며봤습니다. 먼저 변희 대표님, 어제 그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한번 분석해 주시죠. 일단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네. 양승호 박사하고 김우현 치과 의사한테는 500만 원. 네. 그리고 나머지 피고들한테는 뭐 벌금 300만 원을 이렇게 네. 구형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뜻밖인 게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는 최저 형량의 벌금 500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징역형이 있는 건데 네. 후보자 비방죄도 크게 두 가지인데 이제 허위 사실에 의한 비방죄하고 사실이긴 하지만은 그냥 비방하는 거. 예를 들면 네. 뭐 저 사람이 뭐 배달은 뭐 애가 있다. 이거 사실이 어디고 비방죄 걸리고. 그쵸. 그런 건 이제 굉장히 좀 형량이 약한데 그게 최저가 500만 원인데 검찰 구형을 보면은 구형문에 이미 양승호 박사하고 김우현 치과 의사는 허위 사실임은 알고도 일부러 낙선의 목적으로 유포했다. 그러니까 이건 가장 큰 범죄예요. 아. 우리가 주로 허위 사실 유포하더라도 그러니까. 유포할 당시에는 허위 사실인지 잘 모르고 유포했다가 나중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미 그걸 허위 사실임을 알고 유포했다는 건 엄청난 범죄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경우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얘기하죠. 이거 좀 잘못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 박사하고 김우현 치과의사는 단 한 번도 자기 주장을 적은 적이 그렇죠.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인터뷰하고 바깥에서 또 페이스북 하면서 일체 선처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주장을 굽히지도 않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중형을 구형해야 된다. 검찰 주장.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도 이 구형 문제는 나중에 선고 때 다르니까 구형은 굉장히 크게 나오겠다. 뭐 징역 한 2, 3년 나오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벌금 500이라는 최저 형량을 구형을 하니까 앞뒤가 안 맞죠. 앞뒤가 지금. 예. 그럼 벌금 400만 원을 맞은 사람은 500만 원 아니면 실형인데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형을 때리려면 실제로 선거와 관련되는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어떤 이 사실관계의 공표 부분은 이 허위 사실이거나 안 그러면 개인의 신상에 관련되는 약점들을 공개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이 지켜야 될 국민적 의무를 안 지킨 부분을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공표한 부분은 그게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에서 100% 기초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박주신이 이 대리신검을 받았거나 이 허위로 병력 비리를 갖다가 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렇고 그렇게 할 만한 정황이 인정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사실로 믿었다면 이것은 무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렇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딸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선관위에 고발하고는 다음날 TV에 나와가지고 뭐 자기가 고소 고발한 사람을 다 취하한다 해놓고는 저는 해당이 안 돼요. 왜 선관위 고발은 개인이 취한다고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저만 겨냥했어요. 딴 사람 새누리당의 의원이나는 다 그걸로 취하해서 끝났어요. 저만 끝까지 갖고 가서 해보겠다고 했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 이겨서 다 이 빵빠레 올릴 때 저는 검찰에 불려다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저를 조사하고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황장수는 자신이 주장한 사실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무죄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양승호 박사 등 이번에 이 사건에 관련된 7명이 자신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것은 감정의사에서도 그렇죠.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거고 상대는 또 그럴 만한 근거 없었다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팽팽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구형을 갖다가 마치 유죄처럼 때리는데 때리면 허위사실이라면 세게 때렸어야죠. 그렇죠. 세게 때리지 못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때린 부분은 정치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안철수 지금은 뭐 의원이고 당 대표로 잘 나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검찰의 구형, 재판 당시에 우리 소장님의 검찰의 구형은 얼마 나왔습니까? 저는 재판까지 안 가고요. 제가 이 선관위가 검찰에
저를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 그 선관위가 고발을 했으니까 검찰은 당연히 수사에 들어가고 보통 선관위가 고발한 건은 100% 걸립니다. 네. 근데 그는 저는 가서 제가 안철수 의원의 호화 유학과 관련된 부분을 이러하고 이런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사실로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에 거기 주장하는 도무스 콘도에 가서 직접 네. 거주 사실을 확인해보고 반값이 얼마인지 확인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에. 그래서 검찰은 안철수 의원 측이면 자료를 냈다는데 그걸 보면서 황장수는 자기 말을 사실로 믿었다.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저는 무혐의 처리됐죠.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내릴 사안이었는데 네. 이번에 검찰은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소해가고 재판까지 갔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선거법상 후보자 위반죄가 엄중하게 나온 이유는 대부분 특정 캠프하고 연관이 돼서 예. 일단 지르는 겁니다. 예. 근거 없이 일단 지르고 뭐 선거 끝나도 당사자는 상관이 없잖아요. 후보자는 그냥 제3자가 질러버리면은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처벌 강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은 명예훼손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그 반면에 그냥 캠프하고 연관 안 되고 자기가 조사해서 근거들을 수집해서 질렀는데 이게 혹시 나중에라도 허위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건 공익적 목적이니까 무혐의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흘러온 걸 보면은 원래 이게 검찰이 기소하면 안 되는 건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 안 되는 건을 기소해 놓고 재판 1년 동안 해보니까 점점 더 근거가 쌓이는 거예요. 이게 양 박사 측 주장에. 머리가 아파지겠죠. 이걸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처리가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검찰 구형문에 양승호 박사가 이거는 자기 근거에 인해서 사실로 믿었지만은 뭐 허위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무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게 지르는 거예요. 일단은 양 박사도 허위 사실임을 알고 질렀다고 해놓고 뒤로 빠지는데 그 빠지려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징역 한 2, 3년 구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 무죄 나오면 검찰 망신이니까 법정 최저 형량인 500을 때리고 여기까지도 봐줄만 한데 나머지 피고인은 법정 형량보다 낮은 300만 원이요. 제가 오늘 아는 변호사한테 상의했는데 처음 봤대요. 법정 형량보다 낮은 거를 구형한 선고도요. 4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300만 원 잘못 났고 300만 원인데 혹 선고를 할 때 저 사람이 뭐 집이 가난하든 뭐 애가 아프든 정말 이걸 고려해서 형량보다 낮게 갈 수는 있지만은 구형을 때릴 때 어떻게 법정 형량보다 낮게 때리냐. 이거는 검찰이 거의 포기 수준이라고 이제 아는 변호사가 아마 그냥 재판부에다가 그냥 무죄해도 우리 뭐 항소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인 보낸 거 아니에요? 저는 검찰이 예를 들어서 검찰도 뭐 명예가 있다 어쩐다 하는데 명예가 있으면 처음부터 수사를 잘했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지금 후퇴 전략으로 이렇게 때려놓고 나중에 이제 뭐 이 판사가 검찰이 이 정도 구형했으면 제가 봤을 때 판사는 무죄를 때릴 만한 이 근거를 확보해 준 거죠. 그렇죠. 그렇게 검찰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냥 태산 명동 태산이 울리더만은 가보니까 지 한 말이 있더라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이제 태각 전략을 썼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태각 전략은 이런 류의 사건과는 다른 부분이요. 한국에서 이게 마치 말입니다. 진실이냐 아니냐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처럼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의 도덕성을 심사하는 바로메타가 됐는데 처음부터 검찰이 이렇게 시끄러울 줄 알았으면 이 정도 안 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검찰이 잘못 끼어들었다가 이제 태각 전략이 머리가 아파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요. 어제 보니까 재판부가 그 3대3 그 감정단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변호인 측에 이 감정단이 서로 인맥이 얽혔고 뭔가 좀 믿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오히려 그 감정서 의미 있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게 무죄 쪽으로 상당히 강하게 기우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이 유심히 봐야 될 게 재판부가 선고일을 구형 2월 3일 2주 뒤에 정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게 뭐 인사이동도 있을 수 있는데 인사이동 2월 말이기 때문에 설 끝나고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설 끝나고 한다고 2월 20일 정도에 예상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재판을 이른바 집중 심리됐기 때문에 재판이 굉장히 많이 열렸어요. 그렇죠. 공판이. 이걸 다 판결문을 쓰려면 이거 제가 볼 때 최소 100페이지짜리 판결문이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건 판결문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다양한 의혹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이건 이 판결문을 쓸 때 시간을 길게 잡아야 할 수밖에 없어요. 최소 한 달 잡아야 되는데 2주란 얘기는 지금부터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 판사가 미리 쓰고 있었거나 그러니까 머릿속에 다 담아놨나? 깊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2주 만에 이 선고를 내는 거지. 이런 제 사건 좀 복잡한 것들 민사인데도 마지막 공판하고 막 3개월 4개월 뒤에 걸린 적 있어요. 판결문 나오는데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가 미리 판단을 했는데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 모멘텀이죠. 두 가지 모멘텀이 이 첫 번째로 의학 부분 대해서는 지금 감정인단 의견 엇갈리지 않았습니까? 예. 판사도 비전문가고 뭐 우리도 비전문가니까 대충 엇갈릴 거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어차피 엇갈릴 거 이 형식으로 잡아놓고 근데 그 전에 이제 판사 입장에서 좀 세게 이제 의혹이 들었던 게 그 치과 부분에서 그 박주신 이들 치료했다는 아말감 재판 나와서 문모치과 거의 횡설수설 했잖아요. 예. 물어보는 거 답변 못했고 빠진 이빨이 계속 치료했다 그랬고 몇 번 치료했는지 기억 뭔지도 모르고 어떤 치료는 처음 해봤대요. 네. 워낙 횡설수설하니까 일반인들은 이 MRI 판독보다는 치과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하거든요. 예. 저는 그때 이후에 좀 재판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래서 박주신 빨리 이제 소환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미 그때 재판부는 좀 의심을 좀 가지지 않았나. 근데 치과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치과에서 허위 청구가 상당히 다른 데보다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렇죠. 아무래도 분야죠. 조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치과 의사분들께서 대부분 다 이빨 몇 번 있지 않습니까? 아래에 휘니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이 이렇게 파노라마 사진 예, 뭘 찍어갖고. 했는지 하고 파노라마 사진하고를 다 보관하고 있고 그래서 얼마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허위 청구를 그렇죠. 할 좀 수 많이 있으니까요. 하죠. 예, 그런 부분이 반드시 있는데 그런 부분을 박주신이 즉 치과 의사는 박원순 씨 아들이라고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의료보험이 누구 앞으로 돼 있을 거예요? 박주신 씨가 그거 할 때 지 개인 의료보험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학생 명의로 신분이니까. 아버지가 안 되죠. 서울시장이니까 아버지 명의의 의료보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걸 보고 이 박원순이 아들이네. 이렇다 하면 더더욱이 조심스럽게 기록을 남겨뒀을 겁니다. 그리고 치과 기록은 전에 유병헌 사건에서 제가 그때 유병헌 시체냐 아니냐 해서 좀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거기에 나타난 사람이 이빨이 너무 허접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걸 보고 왜냐면 사람이 정확하게 이빨은 그 사람의 계층과 계급과 신분을 반영을 합니다. 이빨에서 어떤 그렇죠. 치료를 했는지 뭐 이빨에서 이 수리를 갖다가 어떤 재료로 했는지 그런 그렇죠. 부분이 정확하게 그 사람의 재산적 어떤 부의 이 소유 행태에 따라 가지고 이빨이 딱 달라져요. 예. 그래서 재벌은 노숙자 같은 이빨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 제가 유병헌 의혹 때 제기한 문제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 시체가 좀 노숙자 같았거든요. 그때도 치과 의사분들이 의혹을 많이 제기해 왔어요. 그럼 이번에 박주신쯤 되면 한국 사회에서 이미 상당한 위치에 올라 있는 부친 밑에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빨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유했을까는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상류층이지 않습니까? 근데요. 유병헌은 조금 이해갈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자수성가 했으니까 과정에서 뭐 조금 아낄 수도 있는 거 있죠. 근데 아들은요 달라요. 유병헌 아들 보세요. 굉장히 화려하게 살잖아요. 아니 그리고 유병헌은 저기 그 안성에 있는 금수원 지하에 치과 치료 기계까지 있어서 그러니까요. 플러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야. 그래서 이 이빨은 정확하게 계급을 하는 건데 아말감 같은 걸 가지고 떼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상류층이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사가 충분히 회의를 가지고 있고 검찰은 이런 재판부의 과정을 볼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판사의 선고와 검찰의 구형이 너무 벌어지게 되면 나중에 검사의 한마디로 출세에 지장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출세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 만한 구형을 좀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번에 그 검찰 구형에 반영이 되어서 500만 원, 300만 원 된 것 같아.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제가 이제 반대편자들, 이제 박주신 옹호론자들의 이야기를 뭐 페이스북, 트위터를 봤는데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박원순이 맨 처음부터 이것을 선처하라, 기소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검사가 구형을 그렇게뿐이 내릴 수 없지 않았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뭐 변명 아닌 변명 같은 얘기를 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죠. 선거법 위반은 선관위도 개입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선관위가 고발 안 했습니까? 통관에 넘겼죠. 검찰. 동안에 넘겼잖아요. 선관위가 넘긴 건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누구 등 몇 사람을 고소 고발한 거는 취하한다 했습니다. 저도 그때 신문에 한 구석에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그러면 본인이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가 직접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하하게 되면 그거는 뭐 거의 취하하면서 끝나버립니다, 사건이. 예. 그런데 선관위가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그거는 참고 사항일 뿐이지 취하를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안철수 의원이 저를 취하해도 선관위는 저를 끝까지 그렇죠. 불러서 검찰까지 가서 네. 조사를 받고 예민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선관위가 네. 그 뭐 당사자가 취하했다 안 했다 해서 검찰이 구형량을 반대할
반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 그리고 예. 그 박주 시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박원순 시장이 재판부에 공문을 보냈을 때 예.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보냈어요. 그러면 아. 최종 입장은 박원순 시장과 박주신의 최종 입장은 피고들에게 엄중히 처벌하는 입장을 줬기 때문에 이미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했던 의견은 다 무효고 가장 엄중하게 처벌하라 그랬으면 그거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최저 형량보다 또 낮은 구형이 나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박원순 쪽에서 계속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뭐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보수가 아니라 박원순과 한패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제 특히나 그 새벽종인가요? 그 사람? 트위터에 잠시 들어가서 봤어요. 웬만하면 안 보는데 어제 하도 좋은 일이 생겨갖고 이 사람들 어떤 반응이 있나 하고 한번 봤더니만 자기는 무기징역? 뭐 검찰은 무기징역을 때려라 뭐 이러는데 자기가 좀 봐달라고 했다 뭐 그러면서. 아 그래요? 새벽 네, 거기 트위터에 그렇게 올렸어요. 자, 참, 이 사람들 제정신인 건지. 흔히 뭐 트위터나 뭐 SNS에 위장보수 척결한다면서 저도 위장보수로 하던 친구들이 이번에 보니까 그거 같이 놀더만요. 그래서 위장보수인가 아닌가는 이런 사건에 어떤 입장을 보이는가가 네.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러니요. 사람이요, 뭐 평소에 의견이 조금씩 좌우 부분에서 다를 수 있어요, 정책 부분에. 네. 하지만 구체적인 사람이나 대권 주자를 놓고 어디에 줄을 서느냐,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이 신념에 대한 확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헛소리를 하신 분들은요, 그간에 보수에서 뭘 쌓아왔든지 모르지만은 그의 분들이야말로 위장 보수를 할 수 있죠. 어제 저도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봤어요. 하여튼 박주신 관련해서 관심 있게 저희가 입장이 반대되는 사람들의 트위터, 페이스북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조갑제닷컴에 들어갔더니 기사가 올라갔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구형된 부분에서 막 네. 지금 언론들 이 타락한 언론들과 조갑제닷컴이 막 떠들고 있죠. 근데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짚어보고 싶은 게 저도 기자였지만 예를 들어서 검찰의 구형 내용은 이랬다. 변호인의 반론은 이랬다. 이래야 되는데 검찰의 구형 내용 다 해놓고 밑에다가 두 줄인가요? 딱 써놨더라고요. 이거는요 누가 봐도 공정하게 기사를 전달한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에서요. 자, 이 당사자들도 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뭔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는 알 건데요. 지금부터 약구가 안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각의 명분이 있어야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의연한 척하면서 별일도 아닌 것처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판사가 한번 봅시다.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세브란스 병원의 신금 자체가 대리신금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네. 아무 관계도 없는 의사분들이 달라들어서 이거는 대리신금 의혹이 맞다라고 의학적 소견을 내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통 한국 사회에서 제일 귀찮은 일이라고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분들이 의사라고 통념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달라들어서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가 뭐 구형을 받은 것도 아닌데 기소된 것도 아닌데 뛰어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상황이 달라진 조건 속에서 박주신 씨를 박원순 시장은 당연히 보내어서 예. 일거에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을 다 지옥으로 보내버려야 그렇죠. 정상적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들이 정인 소환에 대한 뭐 그걸 갖다가 받지 못하니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는 거는 네. 판사가 봤을 때 이쪽에 무죄를 양성호 박사 측에 무죄를 때려도 당사자는 할 말이 없는 왜 재판에 협조를 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가 중요한 당사자이고 자신의 명예가 앞으로 향후 대선까지를 포함한 정치적 행보에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협조를 안 한다라는 부분은 그 부분은 결국은 맞아요.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검찰 측 감정인 3명 의학적 소견 예. 이 불출석을 예고를 이미 했다며요. 어제 안 나왔죠. 그러니까 20일 재판에. 근데 또 재밌는 게 보니까 왜 안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뭐 급하게 연락을 받아서 안 나왔대. 야, 이 근데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트위터에 공개된 게 예. 양쪽 감정당에서 출석하라고 트위터에 공개된 게 한 20일 됐습니다. 제가 네. 알기로는. 근데 이미 우리도 알고 있었는데 출석하라는 얘기를 당사자들이 뭐 너무 시간이 뭐 촉박해서 못 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판사도 사실은 보통이라고 똑같죠.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요즘에 뭐 그럼요. 전문 판사도 있지만은 이 분야는 의학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네.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안 나타나기 시작하면 의심 갖게 돼 있어요. 맞아요. 자 재판을 할 때 박 시장이 한 9월인가 엄중히 처벌하라 그랬으면은 당연히 그 가장 큰 피해자인 아들이자 가장 필요한 증인인 아들이 나오는 게 상식적이죠. 그렇죠. 안 나오면서 처벌해라. 예를 들면 저도 지금 공간협박죄로 제가 고발해서 가는 사건이 있는데 저는 계속 한번 나갔는데 더 불러달라 그런다고요. 더 나가서 내가 저걸로 얼마나 피해받았는지 더 얘기하겠다.
이게 처벌을 원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인데 처벌하라 그래서 안 나온다? 그럼 판사가 뭐 재판 한두 번 했겠습니까? 저거 딱 보면 이상하네. 이미 거기서 안 나올 때 결판을 났고 감정단 가지고 감정단의 의견이 대립됐으니까 감정인들을 증인 추석하라는데 감정인마저 또 안 나와. 그건 뭐 상식적으로 뻔하다 보는 거죠. 자, 황 소장님. 예. 이번 어제 이제 검찰의 구형으로 인해서 논란이 점점 더 확산되고 또 이제 다음 재판에 무죄라는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이 좀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죄가 판결이 됐을 때 또 소액이나마 또 어떤 벌금형이 내려졌을 때 이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로는. 그럼 그 뒤에 파장은 어떻게 될지 한번 분석해 주시죠. 저는 무죄가 났다라는 부분은 이런 그 양성호 박사 등 7명의 그 기소되어서 이 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분들이 사실상으로 네. 이제는 그렇게 말을 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 한국 법정의 법에 의해서 네. 보장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는 박원순 씨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이 또다시 고소를 해서 새로운 어떤 판을 벌이지 못한다면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놓고 공격을 해야지요. 그래서 맞아요. 본인은 아마 대선은 포기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이 만약에 약간의 유죄가 나왔다, 뭐 벌금 한 뭐 100만 원이나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보통 이런 류의 사건에 견주어서 예. 턱없이 낮은 수준의 벌금액이 나왔다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좀 조율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죠. 턱없이 낮게 나오도 그거는 무죄와 거의 유사한 그럼요. 거죠. 예. 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벌금형을 받았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만약에 허위라 그러면 박원순 시장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엄해해서 죽이려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는 실행이 선고돼야죠. 그렇죠. 현 대표님도 같은. 아니 이게 형량을 그러니까 내가 검찰이 한 징역 한 1년 하고 네. 정치적으로 조정한다면 형량을 최저 형량이 벌금 500으로 가 수도 있다고 뭐 염두에 둘 수 있는 건데 이미 형량을 최저 형량으로 구형을 해버렸기 때문에 네. 거기서 판사가 500보다도 더 작은 뭐 벌금 100을 준다 그러면은 아주 특수한 사유를 얘기해 줘야 돼요. 판사가. 법에 규정된 형량보다 더 낮게 간다 그러면은 그 아주 특수한 경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이 또 증폭될 겁니다.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제형 법정주의 아닙니까? 네. 그냥 대충 뭐 위죄라고 하기도 그렇고 무죄라고 하기도 그래서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죄는 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가이드라인 그 딱 형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희재 대표 말대로 판사가 100만 원, 50만 원을 하면 왜 이렇게 적었냐는 거니까 지은 죄는 이만큼인데 선고는 이만큼 했다 하면 판사가 그 부분을 갖다가 구태에 때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치적으로는 설명을 못 할 거니까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건데 저는 판사가 이런 일에 대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할 거라고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나중에 그 판사분의 경력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판사가 이 유죄를 때리면서 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까지 없애버렸어요. 최저 형량을 구형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 아니면 최저 벌금으로 양자특위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죠. 검찰이 이런 식으로 하는 제가 경우가. 옛날 시대 네. 옛날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대충 뭐 청와대 민정실 이런 데서 이제 검찰에 수뇌부에 연락이 갑니다. 네. 저 사건은 무죄를 때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저걸 갖다 유죄라고 처음에 기소를 했는데 이제 정치적 환경이 바뀌어서 저걸 무죄로 풀어줘야 되는데 너희들도 체면을 유지해야 되고 판사도 체면을 유지해야 되면 너희들은 최하의 벌금 정도를 때리면서 뒤로 후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실 우습게 되니까요. 네. 그렇게 하고 나면 판사는 나중에 자기가 무죄를 때려도 검찰의 구형과는 크게 벌어지지 않는 선에서 맞네. 그렇게 그걸 힘 조절을 옛날에는 다 했죠. 네. 근데 요즘은 그럴 할 것이라고는 보지를 않는데 검찰의 이 구형량을 보면 저는 100% 무죄로 나올 걸로 확신합니다. 야, 자 일단 100% 무죄라고 확신하는 우리 황장수 소장님. 그러면 전 대표님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뭐 뉴데일리가 기사를 상세히 썼기 때문에 현장에 안 가도 그 기사만 보면 대충 분위기를 잡볼 수가 있는데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무죄 말고 다른 걸 선고할 수 없게끔 검찰이 만들어놨다니까요. 다른 여지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500보다 그럼 구형보다는 거의 90% 이상 구형보다는 낮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은 무조건 처벌하라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렇죠. 피고 쪽을 염두에 안 두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사는 거기다가
피고 쪽의 의견을 감안해서 이제 구형보다 낮게 가는데 이건 이미 제일 낮은 구형이 나왔으니까 판사가 어떻게 조정을 하겠어요? 그러네. 무죄 말고 다른 거 할 수가 없게끔 만들어놨죠. 야, 그러면 뭐 오늘 맞아. 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제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네. 이거 보고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사건은 징역형 구형이 돼야지. 그래서 구형보다 더 높은 선고가 나올 걸 확신한다.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아니, 사람은 그분이야 자기 확신에 사는 분이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고 그러네. 뭐 이런 거 갖고 고발은 알겠죠. 자기 확신에 산다 했는데 그분 고소 좋아하니까 조심해야죠. 아, 그러네.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거는 판사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 상대방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에 했다. 그건 맞지요. 양승호 박사나 이 하신 분들은 저런 사람이 당선되면 안 된다는 신념에서 해석을 그렇죠. 하니까 새누리당하고 뒤로 연결됐다라는 뭐 증거는 없잖아요. 2012년 없죠. 총선에서. 예, 예. 그러니까 낙선시키려고 했다. 그럼 낙선시키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이 낙선시키려고 하는 부분 중에서 저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확신을 할 만한 그러니까 백력 조작 의혹을 가질 만한 부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판사는 딱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선고에서요. 그러면 판사가 봤을 때 지금 오학적 소견에서도 이렇게 갈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숱한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되었고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협조를 하지 않고 있고 이렇다 그러면 판사로서는 무죄를 때려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 사실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현재 병력 조작을 했는가 안 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걸린 소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명예훼손, 선거에서 낙선을 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가 그 부분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만 본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만한 이 또 확신이나 또 당사자들이 스스로 재판해달라고 자처하지 않습니까? 확신범이에요. 그럼 확신범들이 확신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있었다. 없었느냐 상대방은 이 확신범의 확신을 깰 만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딱 보면 끝나는데 더 이상 판사가 고려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는 무죄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하십니다. 검찰 기소 단계에서도 사실 그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지자체 선거 2012년 14년 지자체 선거 서울시장 선거 때 이제 제기가 됐는데 양 박사는 그 전에부터 그러니까 선거 전에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낙선의 목적 부분도 사실 인정이 안 됐어요. 아. 네, 그 부분도 지금 내가 볼 땐 판사가 인정이 쉽지가 않은 그렇죠. 게 이제 올해 선거 때 되면요 갑자기 정체불명한 인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지른 사람 나온다 이거 총선 때 보세요. 그런 경우가 이제 낙선의 목적이고 양 박사는 훨씬 전에 한참 전에 했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그것도 아니라 피고인들 이제 뭐 시민단체 활동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선거 때도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들도 어떤 내용을 알고 진실을 추구하고자 이런 활동을 벌였다는 것을 이제 판사도 알게 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요. 뭐 이재명 시장도 지금 발끈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고 이 무죄가 떨어지고 난 뒤에는 아마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힐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부산에 내려가서 박주신 병역 의혹 사건에 대해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지 않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아요. 이 힘을 어떻게 이용해서 아니 이 동력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 대한민국의 이 병역 비리를 없애야 되겠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요 이번에 이제 이 박원순 시장 지금 뭐 지지율이 7%대인가 이래 떨어져 가지고 예. 뭐 이제 뭐 맛이 가고 있는데 사실 뭐 굳이 이 사건의 검증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힘 다 빠질 것 같아요. 예. 서서히 지금 골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들을 데려와서 우리를 죽여버리면 박주신 아버지 박원순 시장은 지지율이 순식간에 15% 20% 갈 겁니다. 왜 그런 선택을 안 하고 있는지 그렇죠. 이거는 이 합리적인 선택을 못하는 사람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원순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여야를 통틀어서 우리 사회 지도층을 갖다가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 재벌이든 뭐 언론사 족벌 사주든 좌우간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다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이제 그 시작이죠. 그게 야,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광고를 조선문화동화 다 거부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광고를. 근데 광고의 한 4분의 3은 박원순 내용이 아니라 고위층 병역 비리를 잡겠다는 우리 공정병역 국민회의 활동인데 이걸 안 실어줬어요. 그러니까 무죄 판결 나와도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무죄 나왔다 조용히 아, 다 침묵하고 그냥 조용히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무죄가 박원순 시장의 아들의 병력 의혹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보도할 이유도 없다. 네, 그냥 아주 조용히 자그마한 얘기하는 선거법 거죠. 위반 맞아요. 사건이 네. 문제가 났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조선이나 동아 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평소에 온갖 정치적 광고, 맞아요. 뭐 야당의 당수부터 시작해서 뭐 야권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정치적으로 힘을 한 50% 가진 쪽을 완전히 재단하는 보수 우파의 의견 광고들을 계속 실어줬지 않습니까? 정말요. 제일 심했던 게 어떤 건지 아세요? 530 GP 사건에서 야당의 당 대표를 향해서 당신의 정체성은 뭐냐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광고도 조선일보가 받아줬어요. 왜 그런 광고를 받아줬는데 그러면 예. 솔직히 말하면 자신들의 신문의 이 정치적 그 성격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수라고 자처하니까 보수 쪽에서 상대를 공격하는 어떤 광고도 의견 광고라는 명목하에 돈도 벌고 신문의 색깔도 살리자고 다 했는데 유독 이런 어떤 변국총회 광고만을 안 받아주는 데는 변국총회 광고를 싣게 되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 듯한 뭔가 좀 끌끌한 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웃겨요. 우리가 조선일보 광고 그때 1박 2일 사투를 벌려서 네. 99.9% 대리신검 확실이라는 걸 이거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통과시켰으면은 박원순이 고소해야죠. 조선하고 우리를. 그래서 고소가 들어와서 광고를 못 해주겠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박 시장 고소 안 하고 있습니다. 고소 안 하는데 광고를 안 하니 더 이상하죠. 더 웃긴 게 생겼잖아요. 부산일보가 실어줬어요 그거를. 부산일보 실어주고. 부산일보가 무슨 힘 있어요? 거기서 고소고발 들어 벌벌 지역에야 떨던데. 뭐 광고가 없어서 죽을 판인데 의견 광고가 아니라 뭐 어떤 광고도 다 실어주죠. 근데요. 제가 이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저희 광고를 게재해주지 않았는데 하나의 중앙도 안 했습니다. 중앙도 안 중앙 했어요. 중앙은 아예 그냥 안 할 만한 접수. 이유가 충분히 예, 있죠. 접수를 안 받아요. 중앙일보 네. 홍석현 회장이 그 재벌 아들이 결핵으로 군명했는데요. 결핵은 진짜 결핵이라는 것은 거주 환경이 열악을 해서 그리고 신체에 영양이 불량해서 걸리는 그야말로 하층민의 병 아닙니까? 조선은 뭐 지금 뭐 면제가 있는데 동아는 과체중? 조선 사주가 과체중 면제고 근데 사실 제가 볼 때 과체중 면제는 뭐 스스로 노력해서 빠졌고 과체중은 뭐 브로커 쓴 거 아니잖아요. 저는 좀 좋게 보면 딴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 힘들군요 살찌는 그 것도. 동화는 이제 그 2세들이 다 면제입니다. 그러면 주로 국적 포기 있는 면제죠. 그러니까 재벌 사주들의 이들의 면제율이 거의 50%. 재벌보다 더 높아요. 언론 사주들의 면제율이. 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찔려서 광고 안 내줘. 그게 아닌 곳에 어떻게 조중동 한꺼번에 이 광고를 다. 근데 저는 이제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소문에 들었는데 뭔가 허가권과 관련된 뭐 서울시의 허가권이나 네, 하고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취재 중입니다. 조선일보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 거의 근접하게 좀 취재를 해서 이제 폭로 일보 직전에 왔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게 허가권도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다른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것뿐만이겠어요. 베니제 황장수 신회식을 조선일보 온다가다. 신도 안 시키고 있는 게 동아일보 아니겠어요. 온다가고. 그럼요. 예, 역시 또 다른 이유, 정치적인 이유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은 진실을 추구하고자 계속 방송을 할 거고요. 앞으로 이러한 방송들이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병역 비리에 대한 문제를 다시금 알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이 거대한 문제점, 바로 이 좌파들의 득세, 여기에 박원순이라는 사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밝혀내는 일,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앞으로 아마 우리 그 시민단체, 특히나 황장수 소장님의 방송, 저번에 광고 안 해주신다고 너무 섭섭해서 오늘 좀 광고 좀 합니다. 아니 저희 네,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신회식의 신의 한 수 많이 봐주십시오. 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방송 제목이요, 진짜 저격수다입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또 기회가 되면 진짜 계속 저격수다가 맞는 게 제가 원조 팟캐스트 저격수다 멤버고 네. 여기가 돌아온 저격수다 TV조선 멤버고 황 수장이 다시 또 돌아온 저격수다 멤버가 다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돌아온 저격수다에서 잘렸어요. 저는 저격수다에서 잘렸습니다. 돌아온 적. 별군데서 다 잘리시.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진짜 저격수다로 뭉쳤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뭐 기회가 되면요, 이슈가 될 때마다 모여서 이 황 소장님 스튜디오를 사용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좋아요. 뭐 신의 한 스튜디오보다 예. 한 4배는 넓고 4배가 5배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굉장히 넓고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하겠고 여러분들이 황장수 소장님의 뉴스 브리핑 신의 한 수를 계속 시청하면요, 이 4배짜리 넓은 게 10배, 20배, 100배 넓어질 거라고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황 소장님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이 항상 보수가 스스로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뭐 다음 대선을 겨냥해서 야권 후보 아들 뭐 병력 비리를 갖다 검증을 하는 하청을 받은 사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 박주신에 대한 무죄가 나온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보수 진영 내부에도
그야말로 지는 군대 안 갔으면서 그리고 저 아들도 군대 안 보냈으면서 군을 언급하는 위장 보수를 그야말로 우리가 좀 이렇게 잡아내야 됩니다. 예. 변 대표님도. 지금 시종 일관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른바 조갑재 대표 쪽 사람들이 박원순의 엎어치기 한 방으로 보수를 패망시킨다고 공갈 협박을 했는데 자 이제 엎어치기 한 방 할 시간이 13일. 13일이면 런던에서 짐 싸서 들어오고 뭐 이 입국 수속 밟으려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움직여야지 엎어치기 한 방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엎어치기 한 방 기대하겠습니다. 그 엎어치기 하던 사람들이 벌써 엎어져 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진짜 저격수다들이 모여서 정말 박주신 병역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소 분위기가 들뜬 부분이 있는데요. 왜냐? 잘 돼가고 있기 때문에 들뜹니다. 방송도 잘 돼가고 있고요. 이 사건의 진실도 일단 한 걸음은 뗐다고 봅니다. 앞으로 10걸음, 20걸음 덜 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열심히 방송을 해서요.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저격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